태종 이방원, 이 이름이 당신의 귓가에 닿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혈비린내가 가득한 궁궐의 복도일 것입니다.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밤의 한양성, 형제들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왕실의 비극, 이 모든 것이 한 인물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장면들 말입니다. 분노하면 무조건 피를 보고야 마는 인물, 야만적이고 미개한 무인, 권력의 눈먼 폭군. 우리는 태종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미지가 정확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역사의 진짜 모습을 보러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직 한 명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1382년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듬해 1383년 문과 병과 7등으로 급제했습니다. 당신이 이 숫자들만 봐서는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기뻐서 우는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뻤을까요? 이성계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함경도 지방의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야인이라고 불리던 여진족을 칼로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콤플렉스였습니다. 대학의 문턱에도 못 가본 아버지를 보세요. 그의 아들이 국가의 최고 시험인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대학 진학을 못한 부모의 자식이 행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는 아마도 대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 과거 급제라는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고려도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에는 또 다른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음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집안 백을 통해 관직을 얻는 제도입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이라면 시험을 잘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관직을 통해 자동으로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신분사회였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것이 고려시대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그는 함께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정도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서얼입니다. 아버지가 조정의 관리였지만 어머니가 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분에 의해 좌절당했다는 경험입니다. 이성계는 변방의 소수 민족 출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정도전은 첩의 핏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든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들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이 있으면 나라를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조선의 혁명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공평하게 과거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 이것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원의 병과 7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과 시험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초시가 있습니다. 지역의 관리들이 주관하는 1차 시험입니다. 다음으로 복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2차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시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보는 최종 시험입니다. 오늘날의 최종 면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진시까지 통과한 33명의 사람들은 이미 관리로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더 이상 불합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 33명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갑과 1등부터 3등까지, 을과 4등부터 10등까지, 병과 11등부터 33등까지. 이방원이 병과 7등이라는 것은 전국 17등이라는 뜻입니다. 수석 합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위 50%에 속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비유하자면 최고의 국가고시인 행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왕족이라는 신분상의 이점을 누리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은 시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방원은 뛰어난 지식인이자 능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신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이 체제에서 왕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398년 문제가 터집니다. 태조 이성계가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인 이방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던 다른 왕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저 어린 것을 선택했나? 나는 과거에도 합격했고 능력도 있지 않은가? 이 불만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이방원과 이방간이 무장해서 궁궐을 점령한 것입니다. 세자 이방석과 다른 왕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입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신권 정치의 완전한 부정입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른 왕자들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방간, 이방우, 이방애 등 다른 형제들이 제거됩니다. 형제사륙입니다. 결국 1402년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고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조 이성계는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왕위 즉위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건국한 나라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아들의 행동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무력으로 왕위를 장악했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이성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태조는 함흥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도전입니다. 새로운 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품음으로써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 왕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세요. 왕은 되었는데 아버지가 왕위 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태조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이방원이 취한 전략은 매우 신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급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효자 아들의 모습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했습니다. 신하들도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왕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신다? 그렇다면 이 왕은 효를 아는 사람이다. 충효의 도리를 아는 왕이로구나. 이것은 정치의 정석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 아버지의 불만을 자신의 미덕으로 전환시키는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방원은 다른 대상을 공격합니다. 바로 외척입니다.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최대의 공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민씨는 1차 왕자의 난 때 미리 숨겨두었던 군대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도 이방원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방원의 왕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이방원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1402년 3월 7일 태종은 성균관 악정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후궁을 드린 것입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온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어준 왕의 자리, 그 왕이 이제 다른 여자들을 궁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기록은 그 후를 말합니다. 왕비가 밥도 먹지 않고 밤새 울었다. 화병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결국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 때문에 태종은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 그것이 한 여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방원은 왕비에게 직접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비의 형제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들은 1차 왕자의 난의 1등 공신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방원의 왕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들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태종이었다면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왜 이방원은 이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했을까요? 왜 외척을 탄압하고 왕권을 강화해야 했을까요? 그 답은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조선의 상황을 이해할 때 드러납니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신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의정부가 중심이 되고 왕은 그 아래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왕은 명목상 국가의 대표이지만 실제 권력은 국무총리와 신하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째, 조선은 명백히 이씨 왕조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만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보호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미 능력으로 증명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 17등의 똑똑한 머리를 가진 자신이 왜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태종을 움직였습니다. 태종이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은 육조직계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조선의 중앙정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의정부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실입니다. 여기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의 수상급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6조라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2조, 인사 담당, 호조, 재정 담당, 예조, 의례 담당, 병조, 국방 담당, 형조, 법무 담당, 공조, 건설 담당. 전통적인 조선의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했습니다. 왕에서 의정부를 거쳐 6조의 순으로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쳐서 각 부처에 내려가고 보고도 같은 경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도입한 6조직계제는 이 경로를 단축합니다.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각 부처의 장관급 인물들과 직접 만나서 명령하고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색의 국무총리격인 의정부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행정의 모든 결정이 왕의 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의정부의 신하들이 불만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누가 감히 태종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태종은 형제들의 피를 흘리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처남들까지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말을 조심했습니다. 몸을 사렸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사병혁파입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병입니다. 자신이 직접 거느린 병력입니다. 1차 왕자의 난에서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할 때까지 이방원은 자신이 거느린 사병을 활용했습니다. 이 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생깁니다. 만약 다른 신하들이나 왕실의 다른 인물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면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병으로 왕이 되었으니 다른 누군가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태종의 결단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병을 없애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무력은 왕의 통제 아래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병혁파입니다. 이 정책으로 태종은 또 다른 쿠데타나 반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한번 그러한 위협이 제거되자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과거 시험 17등에 뛰어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형제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방원은 누구입니까? 그는 야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회색의 인물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완벽한 선인도 철저한 악인도 아닌 극도로 현실적인 정치가입니다. 이것이 태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왕실의 맏아들이 무조건 왕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선시대 사회의 기본 원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분의 질서이고 가족의 위계입니다. 왕실이건 일반 양반 가문이건 간에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정실 부인의 맏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 이것을 적장자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일부일처제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다처제였을까요? 정답은 다소 복잡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지만 현실에는 처첩제가 존재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된 아내는 하나지만 그 아내 외에 여러 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첩이라 합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식에 대한 신분상 구분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적자, 정실 부인이나 왕비의 자식, 서자, 후궁이나 첩의 자식. 왕위 계승에서 서자는 절대로 적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질서였습니다. 1402년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양령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겨우 9세, 당시 태종의 아내 원경왕 후 민씨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태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양령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 관례에 따라 적장자는 왕위를 물려받을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왕실의 질서, 신분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당연한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낳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인사가 개입됩니다. 양령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그는 외할머니와 외삼촌들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태종의 왕위를 성립시킨 1등 공신들입니다. 따라서 세자 양령은 아버지보다 외삼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켜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양령이라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불행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태종이 외척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민무구 형제를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어린 세자 양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지켜주고 키워준 사람들을 아버지가 괴롭혀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더욱이 양령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까요? 자신의 왕세자, 지위,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피와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성장하면서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양령은 궁궐의 규칙을 자주 어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개구멍을 통해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왕세자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시중을 떠도는 것입니다. 왕세자로서의 위엄과 정중함이 부족했습니다. 왕이 계승자라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간원의 언관들은 끊임없이 세자의 비행을 지적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궁궐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자 저하는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자 저하의 품행이 왕위 계승자로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어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당시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녀는 고위 관료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자 양령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세자는 어리와 불의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곧 태종에게 고발되었습니다. 태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이 반성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세자는 이에 응하여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태종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자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이후 어리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비밀리에 그녀를 궁중에 숨기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태종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경노했습니다. 세자는 반성은커녕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왕이 되신 후로 수많은 여자 후궁들을 궁궐로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의 여성 관계만을 이렇게 문제 삼으십니까? 중국의 황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진 임금이 색을 좋아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탁월한 임금들 중에는 색을 즐기면서도 나라를 잘 다스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황제들이 훗날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여성 편력을 문제 삼으시기 전에 아버지부터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버지, 당신도 후궁들을 많이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태종에게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이 자신의 왕위를 도왔던 아내인 원경왕후 민씨를 제치고 후궁들을 들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역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역사학자들은 양령의 탈선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양령이 자신의 셋째 동생인 충녕대군의 비범함을 일찍부터 알아차렸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가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양령이 충령의 뛰어남을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제들이 함께 자라면서 둘째 효령이 불교에 심취하고 셋째 충령이 책벌레처럼 공부에 미쳐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만약 양령이 똑똑한 형이었다면 자신의 형제들의 각기 다른 특징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령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내 동생 충령은 정말 뛰어난 놈이다. 책도 많이 읽고 학문도 깊다. 저 녀석이 왕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리겠지.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나를 폐위한다면 차라리 충령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결국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령의 탈선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반발심과 동생의 미래에 대한 헌신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버지에 대한 반발. 아버지는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후궁들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문제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 동생에 대한 신뢰. 내가 폐위되더라도 충령이가 왕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충령이라면 내 마음도 놓일 것 같다. 이것은 형제 간의 신뢰와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면 양령의 비행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둘째 아들 효령대군과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인 양령만큼 왕위에 가까워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걸 해라. 머리 아프게 책 같은 건 안 읽어도 돼. 그냥 나가서 놀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왕실의 아들에게, 왕이 아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니요. 왕이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책을 읽지 말라니요. 하지만 태종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 태종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남에게만 왕위 계승의 책임을 지우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자유를 주자. 너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왕위를 놓고 형과 싸울 필요가 없다. 편하게 살아라. 이것이 태종의 아버지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유를 얻은 두 왕자는 아버지의 예상을 벗어난 길을 걸었습니다. 효령대군은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실의 한 인물이 불교에 심취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조선의 건국 이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조와 정도전이 세운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는 국가였습니다. 불상을 파괴하고 절을 폐쇄하고 승려들을 천대했습니다. 따라서 왕실의 한 인물이 불교에 심취한다는 것은 국가 이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효령을 왕위 계승 후보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정치권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태종이 책 같은 건 안 읽어도 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아들이 책을 읽는 광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녕대군은
방대한 양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서 방식은 극도로 특이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무려 100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책은 200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구소수관이라는 책은 무려 1100번을 읽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100번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거의 강박증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왜 한 권을 이렇게 많이 읽어야 할까요? 역사가들은 이를 통해 충령의 정신 구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 철저한 숙달, 완벽한 내재화. 이것이 그의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독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충령은 단순한 학문 탐독자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회화를 잘 이해했습니다. 문학에 뛰어난 감식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양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충령대군이 바로 그 예시였습니다. 태종이 이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식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태종은 충령의 성장에 은근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공부를 말릴 수 없었구나. 이 정도의 집착력과 지성이라면 어쩌면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세자 양령을 폐위한다. 세자 위에 충령을 책봉한다.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적장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하면 이것은 거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맏아들을 폐위한다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과 신분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모든 신하들, 모든 양반들의 눈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자를 폐위한다?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나? 하지만 태종의 결단은 명확했습니다. 양령은 세자의 품격이 없다. 충령이 국가를 다스리기에 더 적합하다. 이것이 태종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학관과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가 폐위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 충령대군을 세자로 삼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왕위를 물려주시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청컨대 선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반발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생국가 조선에서 장년층 왕이 젊은 왕에게 갑자기 왕위를 물려준다면 정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태종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에서 경험 부족한 젊은 왕으로의 전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균관의 반발을 무시하고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조선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행위입니다. 즉, 살아있는 왕이 자신의 뜻에 따라 왕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태종이 행한 이 선의는 조선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왜일까요?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준 왕은 태종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로 폐위당했거나, 피를 흘리며 왕위를 얻거나, 죽을 때까지 왕위를 놓지 않았거나, 쿠데타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태종이 양위의 뜻을 신하들에게 전할 때 한 말입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이 말 속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피로감. 18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토로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신하들을 통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둘째,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확신. 내가 이룬 것이 충분하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육조직계제, 사병혁파, 외척 탄압. 이 모든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신감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의미가 가장 깊이 있습니다. 권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제가 경직되고 한 인물의 욕망과 편견이 국가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태종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했으니까요. 흥미롭게도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왕이 되어 여전히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상왕정치라고 부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상왕인 태종이 편전해서 신하들과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군사 문제, 외교 문제, 인사 문제 등등. 새로운 왕 세종은 형식상으로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결정에서 아버지의 의견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태종이 세종의 결정에 자주 간섭했다면 세종의 정치는 질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은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상왕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균형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태종이 상왕으로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상왕의 뜻을 존중하는 효자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 간의 신뢰와 이해. 그것이 이 시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세종을 꼽습니다. 세종이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글의 창제, 음성 문자 체계의 혁신, 과학기술의 발전, 자경루, 해시계, 치국이 등, 농업혁신, 농사직설, 향약제 등, 문화예술, 음악, 미술, 건축의 발전, 법치개혁, 경국대전의 편찬.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종이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기초는 아버지 태종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종이 없었다면 신권이 너무 강해서 왕의 정책 집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체계가 안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도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세종은 안정된 정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태종 이방원은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여야 했던 정치가, 외척을 탄압해야 했던 냉혹한 통치자.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룬 권력을 다음 세대에 정당하게 물려주고 그 세대가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현명한 왕. 이것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쁜가? 아니면 권력을 쓰는 방식이 중요한가? 역사는 태종을 통해 다음을 말합니다. 권력은 선택의 문제다. 같은 권력이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